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입으로 숨쉬는 분이 있는가요? 가만히 살펴보니 제 주위에도 몇몇이 있는데요. 아마 흡연 등으로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 속의 이물질을 거르지 못하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도 하지 못하는데요.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이고 입은 음식을 먹는 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면 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입으로 숨쉬면 병에 걸린다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숨박사로 불리는 한의사인 서효석 님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입으로 숨을 쉬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려주고 비염, 아토피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몸에 이상 신호를 알리는 입호흡.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이상 신호가 오기 전까지 폐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호흡기에 이상이 있어도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폐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흡연을 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장기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 자신의 습관 중에서 어떤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 호흡하는 습관은 오랫동안 흡연을 하는 것 못지않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 호흡 자체도 호흡기에 이상 신호를 알리는 것이기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필자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코로 숨을 쉽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이것은 환자들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자신이 코나 입 중에서 어디로 숨을 쉬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으로 숨 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물어 오는 환자들에게 필자가 해주는 대답은 물론 안 됩니다 이다. 사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코가 막혀 있어 코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천장이 말라 있거나 코가 꽉 막혀 있다면 똑바로 누워 자지 못하고 옆으로 자거나 코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자신이 입으로 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정상적인 호흡은 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코 호흡을 통해 폐에 산소를 공급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라면 반드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각종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호흡을 주관하는 폐에 열이 쌓여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쉬거나 입으로 쉬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들 질환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면 그저 감기쯤으로 여겨 그냥 지나가곤 하는 것이다. 이를 내버려 두면 만성 호흡기 질환이 생겨날 수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더 큰 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입이 아닌 코로 숨 쉬어야 한다. 필자의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올바른 호흡법은 생각하지 않고 코나 입 중 그저 숨을 쉬기 편한 곳으로 호흡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사람의 코는 공기를 들이마셔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입은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고 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코와 입은 각기 하는 역할이 다른데 코가 해야 할 역할을 입이 대신한다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으로 숨 쉬는 것과 코로 숨 쉬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코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면 비강의 점액과 섬모가 코 속으로 같이 들어오는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주고 이렇게 한번 걸러진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 여러 질병의 위험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입호흡을 하게 되면 코를 포함한 호흡기관이 공기와 습도를 조절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관지와 폐는 항상 차고 메마른 환경에 노출된다. 사실상 병원균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입으로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쉴 때보다 폐로 보내는 공기가 약 20% 줄어든다. 코의 점막에는 호흡에 필요한 상피세포가 분포하고 있어 흡입한 공기를 원활하게 만들어 폐로 들어가게 해주지만 입에는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호흡을 하면 공기를 폐로 보내는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에서 흡수한 뒤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 필자에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입으로 숨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부족, 만성피로, 의욕감퇴, 비염, 만성감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반면에 코로 호흡하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빈도가 낮았다. 결국 입으로 숨을 쉬면 몸에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호흡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져 학생들의 학습은 물론 사회인의 업무 능력에도 상당한 지장을 준다. 입호흡은 만성질환을 부른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필자를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다. 저는 오랫동안 수면장애에 시달렸어요. 제가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면장애가 심해서 그런지 피부에도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피부과 치료를 여러 번 받았죠. 그런데 피부 트러블이 낫지도 않고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자다가 깨고 깊이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피부 때문에 성격도 더 예민해지고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그녀가 호소해오는 증상들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잘못된 호흡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수면장애가 계속되는 것은 호흡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면 입으로 숨을 쉬면 수면장애가 온다. 폐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자주 잠에서 깨는 것이다. 또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짜증을 느끼거나 초조해지는 등 성격이 예민해진다.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면 그 결과는 제법 심각해진다. 부정맥,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저산소증을 동반한 호흡부전, 폐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호흡분절이나 낮에 심하게 졸린 증상, 피로감 등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입호흡을 하게 되면 코를 통과하면서 걸러지게 되는 공기 중의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아무런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로 들어간다. 물론 입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오는 잡균과 먼지, 꽃가루 등은 처음에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의해 자체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점차 그 양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좋지 않은 물질들이 하나둘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폐라 해도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 폐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입호흡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또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입호흡을 하게 되면 입에 침이 말라 세균이 번식하면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기고 입을 벌리고 숨쉬는 것이 습관화되면 치아가 고르게 발달하지 못하며 얼굴형도 변해버릴 수 있다. 필자는 격렬한 운동을 한 뒤에 잠깐 입으로 호흡하거나 어쩌다 한두 번 입으로 숨쉬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습관화되는 걸 우려하는 것이다. 잘못된 호흡 습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병이 생기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결국 이것이 습관화되면서 메비우스띠와 같은 악순환이 이어진다. 코 막힘, 재채기, 콧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은 코로 숨 쉬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입으로 숨 쉴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1. 학습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2. 머리가 무겁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3.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등이 생긴다. 4. 코 속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크서클이 생긴다. 5. 세균이 번식해 충치나 잇몸병이 잘 생긴다. 6. 치은염이 생기거나 삐뚤어진 치아를 갖게 된다. 7. 목이 따끔거리고 입안이 건조하며 편도선이 붓고 아프다. 8. 면역력이 약해진다. 입호흡이 여러 생활 질병을 불러온다. 잦은 감기나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은 호흡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질병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들 증상은 폐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증상들을 호흡기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고 그냥 넘기게 마련이다. 알고 보면 무좀이나 비듬 등의 생활질병도 폐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 피부질환 역시 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는 한 번쯤 폐 기능과 호흡기 건강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한다. 호흡기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관련이 있는 증상이나 질병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다. 만약 여러분이 안과나 피부과를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증상이 계속될 때는 호흡기 질환이나 폐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부실해지면 그와 연관된 부속 기관이나 장기들이 함께 영향을 받아 건강에 이상 신호를 나타내게 된다. 안구건조증도 입호흡 때문이라고? 안구건조증은 호흡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안과에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보아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호흡 습관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코로 숨 쉬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입호흡을 하고 있다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필자를 찾아온 20대 초반의 한 여성은 필자를 보자마자 자신이 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발 알아달라는 듯이 그동안의 고통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처음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오래 보고 있거나 책을 오랫동안 읽으면 눈이 뻑뻑하고 따끔거렸어요. 눈이 계속 불편해서 안과에 갔는데 안구건조증과 결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안과에선 인공 눈물을 하루에 서너 번씩 눈에 넣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저는 처방대로 따랐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인공 눈물을 계속 넣었는데도 눈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따끔거려서 눈을 비벼댔더니 눈은 점점 부어오르고 눈 주변 피부까지 따끔거리면서 아팠어요. 그녀는 안구건조증과 결막염이 더 심해져 고통스러워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결과 그녀가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은 눈이 아니라 편도선이었다. 그녀의 편도선은 심하게 부어 있었다. 이처럼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염은 폐를 비롯한 편도선 등의 호흡기가 약해지면서 생긴 생활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런 질병은 폐와 편도선 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여러 면역세포들 중에서
비만세포나 호염기구 또는 호상구가 외부의 특정한 항원을 인식하게 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과민 반응 중 하나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눈의 결막에 접촉해서 발생하는 염증 질환이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결막충혈, 눈의 화끈거림과 함께 전반적인 통증이 일어나고 눈부심과 눈물 흘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가려움증으로 환자들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게 된다. 그러나 눈을 비비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2차적으로 심한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환경의 변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황사먼지가 심한 봄철에 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환경오염으로 황사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심할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피부염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보흡을 하면 피부질환과 아토피도 생긴다. 한의학에서는 예부터 폐주피모라 하여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호흡은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을 배출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말하는데 피부 역시 땀구멍과 털구멍을 통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는 피부호흡과 관련이 있는 눈곱, 코딱지, 귀지, 땀 등을 통해서도 피부와 혈액에 있던 오염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어느 날 불그스레한 얼굴빛의 20대 후반 직장 여성이 필자를 찾아와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얼굴이 좀 붉어지고 해서 화장품 트러블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목과 팔, 다리까지 점점 붉어지면서 두드러기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성인 아토피 같다고 말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토피를 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말을 넘겨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피부병에 불과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어요. 피부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발랐더니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심해졌어요. 그녀는 증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인지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 보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해본 결과 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의 짐작대로 성인 아토피였다. 이와 같은 성인 아토피의 가장 큰 요인은 폐 기능의 약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보흡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전체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했던 아토피 환자가 요즘은 20%에 가까울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오염과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식습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의 노출, 새집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피부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부 호흡은 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아토피라는 질병은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털구멍이 닫히고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밑에 그대로 쌓인 채 몸 밖으로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우리 몸의 주요 기관 중에서 폐와 피부, 대장과 방광은 인체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폐와 피부는 호흡을 통해서 혈액 속에 녹아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통의 건강한 폐는 피부가 배출하지 못하고 남은 노폐물과 유해물질 등을 호흡을 통해서 가스로 배출한다. 그러고도 남은 노폐물은 대장으로 내보낸다. 그런데 만약 피부 호흡이 충분하지 않거나 폐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몸속의 노폐물과 유해물질이 대장으로 몰려가고
대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과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그래서 폐가 호흡기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노폐물을 적절히 내보내지 못하면 또 다른 호흡기인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폐가 건강하지 않으면 피부도 건강한 호흡작용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듯 폐와 피부는 서로 호응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호흡을 이루기 때문에 폐호흡과 피부호흡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와 피부 모두 건강해야 호흡이라는 전체 기능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고, 피부가 곱거나 윤기 있는 사람은 폐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된다. 폐가 약해지면 피부가 충분한 호흡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여드름과 기미, 비듬, 무좀 등의 피부 질환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여드름이나 비듬과 무좀이 심하거나 기미나 검버섯 등의 피부 현상이 있다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폐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폐의 기능을 강화해 주도록 노력하면 피부 호흡이 활발해지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 비염은 다크서클도 만든다. 필자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의 질환을 오랫동안 앓은 환자들을 보면 대개 눈 밑에 거무스름한 다크서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다크서클이 있으면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호흡기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바로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크서클은 코 속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알레르기 질환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크서클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인상도 좋지 않게 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부과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피부과를 찾아가 레이저로 다크서클을 없애려 하거나 비싼 화장품으로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다크서클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기 어렵다. 다크서클은 단순히 눈 밑의 피부가 나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면 알레르기성 비염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눈가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면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으로 코 속의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콧물이 나오고 코막힘 증상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코에서 눈과 연결된 부비강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우렬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으로 숨을 쉬면 부비강에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다크서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다크서클이 짙어지면 자신이 입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더 나아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코로 숨을 쉴 때에 비해 침의 양이 깨어있을 경우에는 10 내지 20%, 잠을 잘 때는 30 내지 40%가량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느 한쪽이 부실해지기 시작하면 차츰 건강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비염으로 인해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화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바뀌게 된다. 아데노이드 얼굴형의 특징은 치아가 고르지 못하며 윗니는 튀어나오고 웃을 때 잇몸이 심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다. 특히 어려서부터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계속되면 성장하면서 얼굴형이 변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보통 어려서부터 입으로 숨을 쉬면 다른 사람에 비해 얼굴이 위아래로 길어지는 무턱 또는 주걱턱이 되거나 입이 돌출되면서 얼굴이 점점 좁게 변형되어
잇몸이 드러나 보이는 등의 외모 변화가 일어난다. 또 치은염이나 치아 부정교합, 윗니 돌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랫입술이 두툼해지며 입술도 건조해져 자주 튼다. 이 모든 증상들은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오랫동안 계속된 결과로 생겨나는데 얼굴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사실상 입으로 숨을 쉬는 동안에 수많은 유해 물질이 폐로 직접 들어가면서 호흡기 질환 외에도 잇몸 질병이나 얼굴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릴 때부터 입으로 숨쉬는 나쁜 습관이 굳어지면 얼굴의 조화가 무너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입으로 숨을 쉬는 작은 습관이 큰 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처음에는 코로 숨쉬는 것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의식적으로 코로 숨쉬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올바르지 못한 숨쉬기 습관을 고쳐야 한다. 숨을 잘 쉬면 기와 혈이 잘 통한다. 한의사들은 가끔 숨 끊어지면 맥 끊어지고 맥 끊어지면 숨 끊어진다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숨을 주관하는 폐와 맥을 주관하는 심장의 기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필자는 비염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치유하면서 그 환자에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부정맥 증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들은 걷기 운동이나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에어로빅 수영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 폐가 활발한 기능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심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폐 기능이 좋아지면 심장의 기능이 함께 좋아진다. 폐와 심장은 실제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몸속을 돌아다니며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순환할 수 없기에 밀어주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때 필요한 힘이 기이다. 흔히 심폐기능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도 폐와 심장이 그 기능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폐가 혈액에 맑고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야 심장 역시 맑고 깨끗한 혈액을 온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폐가 호흡을 통해 대자연의 풍부하고 건강한 기운을 인체 곳곳에 전해 주어야 심장도 그 기운을 받아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폐는 혈액의 순환이 잘 되도록 밀어주고 혈액 속의 오염물질을 몸 밖으로 밀어내어 배출하는 역할까지 해낸다. 그러기에 폐의 기능이 활발하면 혈액 속의 오염물질을 날숨으로 배출하면서 혈액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깨끗한 혈액은 산소의 양이 풍부하므로 여러 가지 신체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게 해준다. 폐의 능력이 약화되면 혈액 속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세균 및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기도 쉬워지므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몸속을 돌던 혈액 속의 노폐물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물에 녹지 않는 노폐물은 폐를 통해 날숨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날숨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와 질소화합물, 휘발성 노폐물로 구성되어 있다. 날숨의 예로 술을 마신 그 다음 날을 생각해보자.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대부분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 알코올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되었다가 숨을 내쉴 때 배설되는데 이때 날숨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장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인공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 옆에 가까이 다가가면 날숨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 신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소변으로 배설되어야 할 혈액 속의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폐로 돌아온 노폐물의 일부가 날숨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비염 예방법 1.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코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몸이 피곤할 때는 푹 쉰다. 2. 우유, 콩, 달걀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피하고 인스턴트 식품은 삼간다. 대신 칼슘이 풍부하여 점막과 신경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해조류나 생선, 채소류를 많이 섭취한다. 3.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맑은 공기를 자주 마시도록 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는 생활요법으로 폐의 건강을 지킨다. 4. 밤새 코 안에 부피물이 고이므로 아침에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코 안에 분비물이 빠져나가도록 한다. 5. 애완동물이나 찬 공기,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가급적 피한다. 특히 카펫이나 소파 등 진먼지 진드기의 근거지가 되는 물건을 미리 치운다. 6. 밤 10시 이전에 잠을 자야 부신피질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져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또한 잠을 잘 때는 베개를 약간 높게 하면 코 속에 고인 분비물이 쉽게 빠져나온다. 7. 체온을 떨어뜨리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급적 먹지 않는다. 8. 공해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가급적 가지 말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다. 9. 평소에 코 주위의 경혈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한다. 10. 한겨울에 외출할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아토피 치료의 비밀은 털구멍에 있다. 아토피 증상이 너무 심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연고를 발랐어요.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떡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걸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일까요? 이제는 혈압까지 높아져서 고혈압이 되었어요. 중남에 사는 30대 여성이 처음에 필자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스테로이드제 과다투여로 혈관은 물론 모든 장기가 중독되어 있었다. 또 그로 인해 고혈압에도 시달렸다. 스테로이드제 중독으로 그녀는 치료한 지 한 달 만에 지독한 명현현상에 시달려야 했다. 선생님, 온몸이 붓고 지물이 나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어요. 치료 3개월까지 그녀는 명현현상으로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왔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하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몸 안의 독소를 외부로 발산시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필자의 말에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계속했다. 3개월을 넘어서면서 그녀의 피부에 눈부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지물이 멎었고 상처가 아물면서 고열과 기침이 잦아들었다. 가장 큰 변화는 새살이 돋으면서 나타났는데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급격히 빠졌던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면서 탈모 증상도 거의 사라진 거였다. 그런데 이 환자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이 참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일반 병원에서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흔히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제는 먹거나 바르는 약으로 우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비교적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하다. 스테로이드제가 털구멍과 땀구멍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피부질환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실제로는 피부 밑에 노폐물과 독소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그 틈새로 이따금씩 열독이 올라온다. 이때 열독이 올라온 부분을 세게 긁으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렁출렁하는 독소가 털구멍을 꽉 닫아버리면 열독은 아예 올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렵지도 않고 긁을 필요도 없으니 좋아지는 듯 보이지만 피부 밑에서는 이 열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다 보면 열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다음번에는 더욱 강력한 스테로이드제로 더 세게 닫아야 한다. 이렇게 열독을 밀고 닫는 싸움은 스테로이드제와 피부와의 영원한 싸움이다. 이와 같은 대증요법에 급급하다 보면 고혈압과 당뇨가 오고 마침내 녹내장까지 찾아온다. 이때야 비로소 환자는 자신의 치료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야 피부와 호흡기를 관장하는 폐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를 시도한다. 하지만 이때에는 치료 시일이 오래 걸린다. 스테로이드제까지 녹여내고 씻어내야 진정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제는 마치 삼겹살, 오겹살처럼 몸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숨어있는 스테로이드제와 열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털구멍을 열어주는 폐기능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토피, 땀을 흘려야 낫는다. 2009년에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목욕탕을 설치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학생들의 아토피가 워낙 심한 탓에 학교까지 나선 거였다. 이 학교에선 학생들의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백나무와 백선을 끓인 액을 목욕물에 첨가했다. 그 효과는 놀라웠다. 전교생의 10%가 넘는 19명이 아토피로 고생했는데 아이들의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다. 특히 그중 2명은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증세가 심했는데 목욕요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쯤 되자 흔적만 남았을 뿐 가려움증이나 열증이 싹 사라졌다고 한다. 학생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아토피가 치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비밀은 바로 땀에 있었다. 따뜻한 목욕물이 막힌 땀구멍을 열어주고 땀을 제대로 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땀을 내려면 체온이 올라가야 하고 체온이 올라가면 아토피의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것이 두려워서 땀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병증이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아토피 환자가 땀을 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때 목욕물 온도가 너무 높으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씨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이 적당하다. 또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를 보호하는 지방층이 파괴되므로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위의 사례처럼 아토피에 좋은 약재를 달여 목욕물에 섞어 쓰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땀구멍은 목욕이나 찜질방, 사우나 등에 가서 열 수 있지만 문제는 털구멍이다. 아토피 환자의 털구멍은 꼭꼭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폐 기능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피부는 폐의 명령에 따르므로 폐가 좋아지면 털구멍도 열리기 때문이다. 필자는 청폐 한약으로 처방을 하는데 이를 통해 닫힌 털구멍과 땀구멍이 열리면서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때는 심해져야 낫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스테로이드제를 오래 사용한 환자일수록 몸속에 스며든 스테로이드를 모두 녹여내고 씻어낼 때까지 잘 참아내야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몸속에 스며든 스테로이드를 걷어내는 기간은 보통 3개월이다. 4개월째부터 증세가 수그러지고 6개월이 지나면 환자의 80% 정도가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